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바다에서 리튬 수천조 원 발견. 2. 30년간 점유율 1위 신화. 3. 인도네시아의 큰 실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서구의 대응에 대비해 G7 국가들은 손을 잡고 자원 획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비 수출 금지를 통해 공정 차질을 유도하는 서방 전략의 원재료 공급을 막으면서 생산 자체를 곤란하게 하는 맞대응입니다. 중국의 대응에 대비해 G7 국가들은 손을 잡고 지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런 움직임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의 바디에서 대규모 리튬을 생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중 국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작됩니다. 관련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국무원의 승인받아야 합니다. 상무부 등은 앞서 수출관제법과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근거와 국가 안보, 이익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 게르마늄 생산량의 67% 이상을 차지하는 해당 원자재 최대 생산국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8에서 2021년 사이 미국 갈륨 수입량의 53%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이 독일과 일본이 각각 13%, 우크라이나이 5%, 기타 국가에서 16%를 조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게르마늄은 중국으로부터 전체 수입의 54%를 위존하고 있습니다. 갈륨은 직접 회로, 발광 다이오드, 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됩니다. 산화 갈륨과 질화 갈륨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의 경우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의 필수인 재료입니다. 중국 조치는 오는 9월부터 네덜란드가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직후 나왔습니다. 미국 주도 대중 공급망 흔들기에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선제적으로 원재료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FT는 중국 반도체 소재 기업 임원 말을 인용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기에 있는 중국 제조업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고전했습니다. 중국이 실행에 나선다고 해도 시차를 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장조사업체 IDC 유럽 담당 선임 연구 책임자 앤드루 부스는 당장 핵심 요소의 즉각적인 부족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며 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수요에 대비해 자체 공급물 우선 확보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과 장비를 무기로 하는 미중 간 공급망 경쟁은 심화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에 대한 AI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수출 제한 목록에 들어간 엔비디아의 A100, H100에 더해 저사양인 A800, H800으로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폐기물에서 갈륨을 회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미국과 캐나다 기업들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게르마늄과 달리 갈륨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폐기물에서 갈륨을 회수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갈륨과 마그네슘에 국한되어 있지만 향후 중국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비롯한 소재의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리튬의 경우 다양한 국가에서 채굴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수산화 리튬 등은 전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 올 중국에서 작업합니다. 이에 따라 G7 국가들은 핵심 광물의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수입할지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핵심 광물 분야에서 탈중국을 위한 서방 진영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25일 요미우리 신문과 파이낸셜 타임스, FT 등에 따르면 G7은 특정 국가에서 수입 비율이 높은 핵심 광물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의존할지 구체적인 수입 비중 목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특정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서 수입을 늘려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5월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의 연장선상입니다. 당시 G7 정상들은 중요 광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G7은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G7 2자원국에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G7 기후에너지 환경장관회의에서는 10조 원가량의 재정을 지출해 광산 공동 개발 및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G7 이처럼 핵심 광물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과 더불어 리튬, 구리, 코발트, 니켈과 같은 광물들의 수요가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광물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나 광물 가공의 80%를 중국이 지배하고 이시 분쟁이 벌어질 경우 중국이 이를 무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최근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응해 갈륨과 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하자 이에 위험을 느낀 각국 정부와 에너지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 원자재법 입법을 위한 협상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석유 공룡 엑슨모빌 이올 5월 리튬 채굴을 위해 미국 아칸소주 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리튬 매장지를 매입해 화재를 모았습니다. 엑슨모빌은 수개월 내 이곳에서 리튬 채굴을 시작해 미국 내 배터리 회사 등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한국을 이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중국 기업은 한국 기업과 손잡고 한국에 5개의 배터리 공장을 신규로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5조 1천억 원 규모인데 이처럼 중국이 한국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이유는 한국 기업을 발판 삼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회피하려는 시도입니다. 블룸비그는 30일 중국 기업이 미국 IRA를 피하고자 한국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려고 하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중국 기업이 한국 배터리 산업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으로 삼으려고 한국 배터리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출몰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RA는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것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지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다 니머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야 하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하고 조립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미국산진 기차에 장착하면 IRA에 띠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에 투지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기업의 한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자 소식이 연달아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 닝보롱바이뉴에너지는 지난주 한국에서 3원 진구체 8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닝보통바이뉴에너지는 블룸버그에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IRA 법안의 직격 핵심 광물에 대한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며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비그는 중국 기업은 글로벌 배터리 광물 공급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한국의 3대 배터리 회사인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협력해 음극재와 양극재, 전구체를 생산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현재 제너럴 모디스, 테슬라, 폭스바겐 등 전기차 제조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K온은 지난 3월 중국 기업과 합작 투지를 통해 전구체 공장 건설한다고 발표했고 중국 지장화유 코발트는 올해 초 LG화학 및 포스코 푸치엠과 합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6월 중국 중회의와 2차 전지용 니켈 및 전구체 생산 공장 건설을 계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룸비그는 다만 SK온과 LG화학이 체결한 계약은 초기 단계라며 IRA 최종 세부 사항이 나오기 전까지 계약 세부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고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는 중국산 부품 일부가 IR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에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필요하다며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IRA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양극재와 전구체 등의 재료를 수입하는 게 위험하다고 본다. 만약 그 원료를 모두 한국에서 만든다면 한국은 더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국을 놓지 못하는 것은 결국 원재료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전기차 시대의 핵심 광물 리튬을 한국에서 채굴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리등을 함유한 지하수가 발견됐고 이를 상용화하려는 기업이 나타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테라사이언스는 자회사 신한리등을 동해 신안 앞에도 인근 염지하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리튬 함량은 지하 550m에서 리터당 10.5mg, 지하 750m에서 리터당 13.9mg, 지하 1000m에서 리터당 14.8mg의 값을 보이며 심도가 깊어질수록 리튬 함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신안 염지하수의 특성 분석을 의뢰해 받은 결과입니다. 일반 해수에서의 평균 리튬 함량을 리터당 0.17mg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염지하수는 일반 해수에 비해 60에서 90회가량의 리튬 농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저농도에서도 추출이 가능한 신기술인 DLE, 작점리튬 추출 공법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생신 설비를 조기 발주할 예정이라며 조사지역 대략적인 물량은 100억 톤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리튬 약 76만 톤을 생신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염지하수는 지속적으로 공급되므로 리튬 생산 가능량보다 많은 300에서 500%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한돈당 3,700만 원을 넘는 리튬 가격을 고려하면 이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가치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신안 염지하수 내 리튬을 추출해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상업적으로 채굴되고 있는 리튬 염호의 농도는 리터당 300에서 400mg으로입니다. 신안 앞에도 인근의 염지하수는 일반 해수에 비하면 90배 가까이 농도가 높지만 현재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리튬 염호에 비해서는 농도가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 중 하나로 일반 해수와 암석 등에도 미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구 지각에서 0.006% 정도가 리튬인데 문제는 리튬을 추출하기 위해 드는 비용입니다. 낮은 리튬 농도의 염호 전광에서 리튬을 추출하려면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이 때문에 높은 농도를 가진 염호에서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중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 리튬 삼각지대에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60% 가까이가 몰려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해 지하에 리튬 매장량이 많고 지속적으로 지하수로 리튬이 스며들어야 채산성이 높습니다. 리튬 삼각지대는 이런 조건을 충족합니다. 지하 수백 m에서 염수를 뽑아낸 이후 여러 개의 인공호수를 거쳐 물을 증발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리튬 농도를 높이고 이후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리튬 트라이앵글은 적도 인근에 있어 기온이 높으면서도 건조한 기후가 지속돼 자연 증발 방식의 리튬 추출 생산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선 같은 작업을 해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저농도의 리튬 염호에도 시장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튬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저농도 염호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은 직점리튬 추출, DLE입니다. 이 기술은 리튬의 화학적 특성을 이용해 리등 원소를 흠착하거나 이온 분리 방식으로 필터링을 해 리등 원소민 빼내는 방식입니다. 전동적인 리튬 추출 방식에 비해 적은 규모의 공장이 필요하며
불순물이 많은 저농도 리듬 염수에서도 리듬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수개월 이상 걸리던 리튬 농축 과정을 몇 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신한 리듬은 과거 석유업계를 뒤흔들었던 세일 가스 혁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국이 이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으로부터 석유를 사들였지만 세일가스가 개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세일가스를 해외에 팔면서 중동의 영향력이 약화됐습니다. 영향력 약화를 두려워한 중동과 러시아가 막대한 원유와 친연가스를 공급하면서 유가가 폭락했고, 자연스럽게 세일가스는 채산성이 떨어져 생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이 다시 세일가스를 채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고,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외면받던 방식도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자원부국들은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며 자원의 수출에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칠레나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가 온 나라들도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자원의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원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국내에서 리튬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있을 배터리 전쟁에서 한국이 헤게모니를 쥐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세계 산업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한국이 반도체에 이어 다시 한번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파운드리 반도체를 등에 업은 대만이 업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본과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한국을 견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업계 1위를 견제하기 위해 2위부터 그 이하의 업체들이 손을 잡는 모습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만의 TSMC가 반도체 1위가 아니었냐고 말하지만 대만이 1위인 분야는 파운드리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종합적인 반도체 분야에선 삼성의 매출이 세계 1위이며 미국의 인텔이 점유율 0.1% 차이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최근 대만과 일본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 성장률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왔지만,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의 경제연구센터에선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 국내 총생산이 2023년 시작과 동시에 일본을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눈여겨볼 점은 대만이 2023년 일시적으로 한국의 1인당 GDP를 넘어서지만 그 이후 2024년부터는 다시 한국이 대만을 추월해 2035년까지 한국, 대만, 일본 3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을 기록한다는 전망입니다. 니케이 측에 따르면 한국은 2035년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6만 불을 돌파하며 같은 기간 대만과 일본은 각각 5만 2천 불, 4만 8천 불도 한국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추산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대만을 완전히 따돌리는 결과가 나온 이유는 매우 다양하지만 핵심적으로 산업구조의 안정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의 강점을 띠고 있지만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분야가 전부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는 위탁 파운드리부터 자체 제작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D램까지 종합 반도체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말고도 한국의 산업구조상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제조업부터 IT 바이오까지 모든 산업 분야가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어 일본과 대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마지막 희망이자 초격차를 자랑하던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압도하는 결과를 내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일본 경제연구센터에서 일본의 1인등 국민소득에 대한 우울한 전망을 발표한 와중에 이를 입증할 만한 통계 역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
저성장이 아니라 역성장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인데요. 저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산업 경쟁력 부족의 국가 부채까지 다양한 요인이 결합된 엔저 현상은 일본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수를 진작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던 일본 당국의 목표와는 다르게 엔저 현상은 수출 증가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역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은 무역 적자가 유발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엔저 현상까지 가중되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10월 일본의 수입 증가율은 54%를 기록하며 일본의 국내 총생산과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출의 강세를 보이면서 무역 흑자국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일본이 급격하게 적자국이 된 배경엔 일본이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며 1위를 하던 산업 분야에서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은 첨단 공법이 필요한 광학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함께 선두를 달려왔고 그 결과 카메라 산업과 이미지 센서 부품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광학장비와 노광장비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한국이 진출하자마자 일본 점유율의 급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시에 카메라 산업이 제일 큰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의 삼성은 미래 시장성이 부족한 카메라 산업에서 철수를 선언했고 일본의 카메라 역시 스마트폰에 밀려 시장 규모도 감소하고 적자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에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에 모든 것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체적인 카메라를 생산하기보다 앞서던 기술력으로 핵심 첨단 부품을 제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인데요. 이런 전략은 지난 몇 년 전까지 대성공으로 보였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연이어 초격차 기술로 이미지 센서를 개발하면서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어 전 세계를 독점하던 일본의 이미지 센서 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근 삼성전자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율은 30%를 기록하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1위는 일본의 소니로 44%를 기록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소니는 80% 내지 90%에 달하는 이미지 센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기에 짧은 시간 동안 삼성의 추격에 많은 점유율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삼성은 세계 최고 초격차 기술을 바탕으로 이 역화소의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기술을 보유해 전 세계 스마트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점유율이 늘고 있는 중국산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최첨단 부품인 메인보드와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등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들을 한국산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한국의 업체들도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엔 일본 언론에서 미국 아이폰과 중국 스마트폰을 분해해보니 고가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전부 한국산이었다며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업체들은 굳이 한국산 스마트폰을 팔지 않아도 다른 업체의 스마트폰이 팔려도 이익이 남는다는 분석을 내놨을 정도입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기술력으로는 벌써 일본의 소니를 따라잡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점유율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역시 일본 소니를 압도하는 1억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이 이렇게 이미지 센서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자동차 산업 흐름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급변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며 많은 첨단 부품이 사용되지만 여기에 핵심이 되는 부품은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에만 탑재되어 왔던 이미지 센서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자동차에 탑재되어 전후방에 위치한 장애물이나 빠르게 접근하는 다른 차량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파악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는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 단 8개만의 카메라를 이용해 사방의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8개의 카메라가 있는 만큼 그에 맞는 이미지 센서도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카메라와 스마트폰에 국한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면서 시장 규모가 수십 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기업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은 일본 기업의 독보적인 이미지 센서 능력을 보고 투자했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게 기술력이 밀리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관심도 일본이 아니라 한국 기업으로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는 기본적으로 내구성이 더욱 튼튼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빠른 속도와 그에 따른 진동 그리고 겨울철 외부의 영하 온도를 견뎌야 하며 여름엔 고온을 견뎌야 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와는 다르게 물체와의 거리와 깊이를 인식해야 하며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특성상 반응 속도 또한 빨라야 도로에서 일어나는 변수와 돌발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좋은 이미지를 얻어내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른 내구성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며 가격 역시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납품되던 센서와 적게는 2에서 3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게다가 탑재되는 개수도 훨씬 많기에 앞으로 이미지 센서 시장은 지금보다 최소 10배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초격차 기술을 전부 따라잡고 스마트폰용 카메라부터 자율주행자 전용 이미지 센서까지 차세대 먹거리를 전부 따라잡는 상황이 되자 일본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한국에게 맞서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한국은 스마트폰과 반도체 조선 산업과 자동차부터 IT 산업과 바이오 산업 전부 최종 완성품에 가까운 먹이사슬의 끝단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본이 자신들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은 소재 부품 장비와 같은 중간재 부문이며 최종 완성품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산업입니다. 물론 소부장 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필요한 기술력의 수준이 완성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당시 위기감을 느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이 꽉 잡고 있던 소부장 산업을 거의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시켰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소재이기 때문에 처음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세한 품질 요건이나 세부 사항을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부문에서 한국의 산업은 먹이사슬 최종 단계에 있으며 일본과 대만의 산업과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입니다. 니케이 경제연구센터에서도 분석했듯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를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일본과 대만과 다르게 모든 산업 분야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반도체밖에 없으며 IT 산업, 조선, 철강,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이 전무합니다. 일본은 유일하게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지만 그마저도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면서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에게 점유율을 빠르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기에 대만과 일본은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양국이 협력한다고 한들 한국의 초격차 기술력을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을 조롱했던 인도네시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KF-21 대신 F-15를 사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최근 보잉 관계자의 발언에 인도네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뒤늦게 분담금을 낼 테니 KF-X 사업에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항공기 박람회라도 열 모양인지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각국의 전투기들을 수집하듯이 구매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에 F-15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해 인도네시아 국방부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가 보잉으로부터 사들이려 했던 F-152X 이글-2 전투기는 F-15 전투기의 최신 개량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서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확실해 보였는데요. 제작사인 보잉에서 갑자기 판매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난 4일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잉에서 인도네시아에 대금 지불 능력이 의심된다며 수출 논의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보잉 임원들이 자카르타로 날아가 국방전시회와 별도로 인도네시아 관리들과 F-15 구입 문제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보잉은 인도네시아가 분할 지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강국의 제트기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듣자마자 납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는데요. 이번 F-15 전투기가 인도네시아로 수출되게 된다면 총 36대 14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액을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능력, 아니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보잉 측에서는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이번 거래도 분할 납부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할 지불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과의 거래에서도 분할 납부를 고집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KF-X 분담금 분할 납부를 허락해 줬다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보잉 측은 대금 지불 방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는 이상 F-15 판매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해할 수 없는 다국적 무기 구입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에서 T-50을 구매하고 KF-X 시업으로 KF-21까지 구매하기로 해놓고선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스웨덴 등 전 세계 국가들의 전투기들을 한 번씩 찔러보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군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육군과 해군에서도 이곳저곳에서 무기를 사들이며 누더기식 무기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4일경 인도네시아 해군은 인도와 40mm 한포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가 인도네시아로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는 첫 사례로 어떤 함선에 탑재될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터키 미사일 제작사인 로케산과 KHAN 탄도 미사일 시스템과 방공미사일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로케산이 개발한 BORA 전술 탄도 미사일의 수출 버전인 KHAN 미사일은 사거리가 2,800km에 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로케산에서 제작한 차량 플랫폼과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에서 발사가 가능한데요. 그동안 군사 확장의 근거로 삼던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4,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미사일 사정거리에 닿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 터키제 무인기 바이락타르의 구매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술 이전과 터키의 차세대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조건으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섬과 섬을 넘나들며 벌어지게 될 국지전의 정찰과 폭격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상한 의도가 엿보이는 인도네시아의 무기 구매 목록에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이 경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중국보다는 주변 동남아 국가들을 겨냥한 무기체계 도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주변국과 오랜 시간 영토 분쟁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영해 분쟁에 중국의 비중이 100%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인도네시아 역시 만만치 않게 영해권을 차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경제 대국이자 군사 강국으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주변국들과 영토 문제로 빈번하게 다투고 있으며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가 필리핀 대학교 졸업식에서 민다나오는 인도네시아의 일부였다는 폭탄 발언을 해 필리핀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기도 했었습니다. 민다나오는 필리핀 영토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큰 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총리가 임나일본 부서를 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건으로 현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그대로 계승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몇몇 섬들을 인도네시아가 잃어버린 영토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가장 사이가 좋지 못한 말레이시아와는 오래전부터 국경선을 두고 다투며 군사적 충돌까지 감행했었습니다. 근래에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에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일촉즉발의 대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과도 영해권 분쟁을 이어가는 등 거의 모든 주변국들과 영토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중국 못지않게 영토 확장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는 2억 7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자 세계 최대의 섬나라입니다. 과거 1900년에서 2000년까지 인구가 무려 1억 명이나 늘어나는 소위 인구 폭발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속이 골마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0%가 섬 하나에 몰려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자카르타는 무리한 도시 확장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지반 침하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긴급하게 수도 이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 이전 계획의 비용만 327억 달러에 달하고 기존 수도인 자카르타를 완전 버릴 수도 없기에 지반 침하를 막기 위해 400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는 최소치에 지나지 않고 계획의 수배에 달하는 예산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원 수출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경제가 휘청거릴 만큼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데도 무기 수입 저변을 늘려나가는 인도네시아의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보잉과의 거래가 무산되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가적 신뢰도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금만 한국과 인도네시아와의 사업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사실이죠. 국가와 국가 사이에 그것도 안보 문제까지 걸린 중대한 계약을 이런 식으로 어기는 건 국가의 신용도를 깎아내리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미지 회복에 나선 것인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밀리고 밀렸던 분담금 8천억을 지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지난 2일 KF21위 개발사인 KAI위 강구영 사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약속이행 단보금을 송금해 입금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46개월 만에 8천억 중 겨우 94억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전체 미납금의 1.17%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죠. 4년에 1%씩 이런 속도로 분담금을 전부 받아내려면 앞으로 40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소액이라도 지불한 건 지불한 거라면서 KFX 사업에 계속 남아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KF21 2호기까지 시연 비행에 성공하며 한국의 스텔스기 개발 사업이 순조로워 보이자 어떻게든 한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속셈인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로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목격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국방 2022 전시회에서 I-22 시카탄으로 불리우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모형이 공개됐었습니다. 제작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의 쌍발 엔진을 단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위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위 현지 생산을 당담할 제작사인 국영기업이 본 스텔스기 모형의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식 번호가 I-22인 것도 KF21위 다음 모델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위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요. 인포글로벌의 CEO 수난토 아지다르모는 이번에 공개된 전투기 모형이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항공우주 엔지니어들이 국내 설계한 모델이라고 말했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자체적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어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에 인도네시아를 완전히 KFX 사업에서 제외하고 인도네시아 기술진들도 I 본국으로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납된 분담금 8천억 원은 포기하기에는 큰 금액인데요. 우리 기술이 유출되어 발생하게 될 안보 위협에 비하면 너무나 싼 대가일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통해 안보와 실리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